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톤 체호프는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가로 러시아 단편소설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그의 단편 중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인데요. 이 작품은 도시의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호프의 아름다운 문학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1. 해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드미트리 예비치 그로프가 얄타에 도착한 지 2주째 되는 어느 날 들려왔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드미트리는 이미 바닥 좁은 이곳에 익숙해져 있었고 더욱이 지루함까지 느끼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새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베르네의 정자에 앉아 중간 키의 금발머리 젊은 부인이 베레모를 쓰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뒤를 하얀 스피츠 한 마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시립공원에서 만났고 작은 공원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보았다. 그녀는 늘 그 해변을 따라 하얀 스피츠와 함께 산책을 했고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만일 그녀가 이곳에 남편이나 친구 없이 혼자 왔다면 그녀와 인사를 하는 것이 헛수고는 아닐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드미트리는 아직 40이 채 안 되었지만 그에게는 벌써 12살짜리 딸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일찍, 그러니까 그가 대학 2학년 때 결혼을 했으므로 그의 아내는 그보다 2배는 더 늙어 보였다. 그의 아내는 큰 키, 검은 눈썹의 소유자였으며 고집세고 근엄하고 견실했고 그녀는 스스로가 그렇게 불렸듯 지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많은 책을 읽었으며 편지를 개정 맞춤법에 따라 썼고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니라 지미트리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는 천박하고 속 좁고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그녀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를 배신하기 시작했으며 그 횟수도 잦았다. 그는 항상 여자에 대해 나쁘게 평했고 어느 자리에서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저급한 족속들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은 여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을 만큼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성숙했다고 여겼지만 이 저급한 족속 없이는 그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남자들의 사회는 그에게 지루했고 뭔가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는 말없고 차가웠지만 여자들 사이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꼈으며 그들과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침묵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호감 가는 성격은 항상 여자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마치 마력에 끌려가듯 여자들에게로 이끌렸다. 무릇 남녀 간의 관계란 처음에는 유쾌하고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사랑스럽고 애틋한 모험들을 가져오지만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결단력이 부족한 모스크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점점 복잡하고 큰 문제로 부각되어 마침내는 끔찍한 상황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그는 여러 번의 뼈저린 경험들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력 있는 여성과의 새로운 만남 앞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그저 느껴보고 싶었고 모든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은 베레모를 쓴 채 천천히 옆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모양 등에서 그는 그녀가 상류사회의 어엿한 유부녀이며 얄타에는 처음 왔으며 혼자이고 이곳이 그녀에게는 지루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단편 소설들에서 등장하는 지방 도덕의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는 믿지 않았고 경멸했으며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짓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에 의해 창작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세 걸음쯤 떨어진 곳의 테이블에 부인이 앉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손쉬운 승리, 산으로의 드라이브 등에 대해 쓴 단편 소설들이 떠올랐고 짧고 순간적인 정사에 대한 유혹적인 생각,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묘령의 여인과의 로맨스에 대한 상상이 그를 애워쌌다. 그로프는 부드럽게 자기 쪽으로 스피치를 유인했고 개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골려주었다. 스피치가 짖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손가락 짓을 했다. 부인은 흘깃 그쪽을 돌아보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이게는 물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개에게 뼈를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상냥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닷새쯤요. 저는 벌써 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빨리 흐르죠. 그런데 여긴 너무 따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선 모두들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만 하죠. 벨레프나 지드드라에 살면서도 지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아 지루해. 아유 이 먼지. 마치 그라나다에서라도 온 것처럼 행세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녀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리고 둘은 침묵한 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농담 섞인 대화를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든 아무런 상관없는 한가로운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거닐면서 바다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했다. 바다는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연보랏빛이었고 수면 위로 한 줄기 금빛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또 뜨거웠던 정오가 지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무덥다는 말을 했다. 그로프는 자신은 모스크바 사람이며 전공은 인문과학이지만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언젠가 개인 오페라를 준비했었으나 이제는 그만두었으며 모스크바에 자신의 집이 2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으며 시 도시로 시집을 갔고 지금 그곳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얄타엔 아직 한 달가량 더 머무를 예정이고 그녀의 남편 역시 몹시 쉬고 싶어해 그녀를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것들을 알아내었다. 그녀는 남편이 현청에 근무하고 있는지 현 자치회에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게도 설명이 되지 않자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우스워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 후 그는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내일 아마도 그녀는 자신과 우연히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그녀가 얼마 전만 해도 순진한 여대생이었으며 그녀의 웃음과 낯선 남자와의 대화 속엔 아직도 그러한 순진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아마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못산 애들이 뒤를 따라다니고 주시하고 엉큼한 목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 게다. 그는 또 그녀의 가늘고 연약한 목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생각했다. 아무튼 그녀에겐 어딘지 가련한 구석이 있어.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2.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갔다. 축제일이었다. 모든 방이 찜통처럼 무더웠고 거리엔 회오리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며 모자들을 날려버렸다. 온종일 목이 마른 그로프는 노천 카페에 자주 들러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이 든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저녁에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그들은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방파제로 나갔다. 선착장에는 어슬렁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군가를 만날 준비들을 한 것인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얄타 사람들 의복의 두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눈에 띄었다. 나이 지긋한 중년 부인들이 아가씨들처럼 젊게 차려입었고 장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풍랑이 심해 해가 넘어간 후에야 배가 들어왔고 선착장에 배가 닿기 전에 방향을 잡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아는 얼굴이라도 찾으려는 듯 손잡이가 달린 안경으로 기선과 승객들을 바라보았고 구로프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의 질문들은 단속적인 것이라 그녀 스스로도 무엇에 대해 물었는지 잊어버리곤 했다. 그리고는 인파에 밀려 손잡이 달린 안경을 잃어버렸다. 화려한 옷차림의 인파는 흩어졌고 이미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으며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기선에서 누군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며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로프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꽃향기만 맡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 무렵에서야 날씨가 좋아졌군요. 그로프가 말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죠? 어디로든 가시지 않겠어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긴장된 모습으로 그녀를 응시하다가 돌연 그녀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했다. 꽃의 향기와 습기가 그에게로 쏟아졌고 그와 동시에 그는 누가 보지 않았을까 당황해하며 사방을 흘낏 둘러보았다. 당신 방으로 갑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방은 후텁지근했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샀던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에서 있을 수 없는 만남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여자들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 사랑으로 인해 쾌활해지고 짧은 순간이나마 행복을 준 데 대해 감사하는 태연하고 착한 여자들, 그리고 이런 여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내 같은 진실함 없이 사랑했고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히스테리 섞인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이건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표정을 짓는 여자들, 그리고 두세 명의 이런 여자들도 있었다. 매우 아름답고 냉정하지만 얼굴에 갑자기 그녀가 삶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움켜쥐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열망과 탐욕스러운 표정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이런 여자들은 젊은 시절을 이미 보내버린 변덕스럽고 비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똑똑하지 못한 여자들이었는데 그로프가 그들에 대해 애정이 식었을 때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증오를 일으켰으며 그들의 속옷 레이스조차 그에게는 비늘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여기선
모든 게 용기 없고 경험 없는 젊은이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방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곤혹스러운 느낌뿐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떤 특별하고 매우 심각한 것을 의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양쪽으로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슬프게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자세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마치 옛 그림에 나오는 파괴자의 모습과 흡사했다. 좋지 않아요. 그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절 존중하지 않는 분이세요. 방의 탁자 위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로프는 수박을 한 조각 잘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애처로웠고 그녀로부터 깨끗하고 단정한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진함이 풍겼다. 탁자 위의 양초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로프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소. 신께서 절 용서하시기를.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확히 당신에겐 죄가 없소. 어떻게 제게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전 저급한 여자예요. 전 제 자신을 경멸하고 제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배신을 해왔어요. 제 남편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하인인걸요. 전 거기서 그가 뭘 하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하인처럼 일한다는 건 알아요. 제가 그에게로 시집 갔을 때 전 20살이었죠. 호기심이 절 괴롭혔고 무엇이든 더 나은 것을 원했어요. 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 다른 삶이 있다. 살고 싶었어요. 호기심이 절 태워버린 거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 앞에 맹세해요. 전 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자제력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이리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경멸해도 족할 그런 저속하고 나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로프는 이미 듣고 있는 것이 지루해졌다. 순진한 음색, 이토록 갑작스럽고 때에 맞지 않는 고백은 그를 떨게 했다. 만약 그녀의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그는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난 이해하지 못하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에게 달라붙었다. 믿어주세요. 절 믿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랑해요. 죄를 짓는 건 끔찍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 마귀에 홀렸는지도 모르죠. 됐어요. 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고정된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입맞추었으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조금 진정되어 활기를 되찾았고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둘 다 웃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시는 삼나무들과 어우러져 생기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부르짖으며 해변을 거스르고 있었다. 대형 보트 한 대가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 희미한 전등불이 졸리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차를 찾아내
아레안다로 향했다. 난 아래층 현관에서 당신의 성을 알아냈소. 칠판에 폰디 데리찌라고 적혀 있더군. 당신의 남편은 독일인이요? 그로프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러시아 정교 신자인걸요. 아레안다 교회당 근처 벤치에 앉아 그들은 아래로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얄타는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했고 산 정상 주변에는 흰 구름이 걸려 있었다. 나뭇잎들은 작은 떨림조차 없었으나 그 사이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단조롭고 낮은 바닷소리는 인간을 기다리는 어떤 안식과 영원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얄타나 아레안다가 없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라질 때에도 이렇게 냉정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함 속에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완벽한 냉정함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징표, 지상에서의 삶의 쉼없는 움직임의 징표, 완성을 향한 부단한 움직임의 징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평온하고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옛날 이야기 같은 풍경 속에 젖어든 구로프는 이런 생각에 잠겼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답다. 삶의 목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을 망각한 채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수위로 보이는 사나이가 그들에게로 다가와 흘낏 쳐다보고는 되돌아갔다. 이 모든 사사로운 일들이 지금은 모두 비밀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멀리 아침 노을빛 속에 페오 도시아로부터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플리페, 이슬이 맺혔어요. 긴 침묵 후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말했다. 그래요.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그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은 매일 정오에 해변에서 만났다.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했으며 산책을 했고 바다를 감상했다. 그녀는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항상 질투심에 차 그가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했다. 그리고 항상 작은 공원이나 정원에서 그들 근처에 사람들이 없을 때면 그는 그녀를 갑작스레 끌어당겨 정열적으로 키스를 하곤 했다. 대낮에 세심한 주의와 설렘을 안고 하는 짜릿한 입맞춤과 무더위, 바다 냄새, 그리고 눈앞에 항상 얼씬거리는 태만하고 화려하게 꾸민 배부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라 자신은 이미 넋을 잃었으며 당신에게서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생각에 잠겨 그에게 그는 자신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단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저속한 여자만을 보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조르곤 했다. 거의 매일 저녁 늦게 그들은 어디든 교회나 아레안다나 폭포가 있는 곳으로 향했으며 소풍은 항상 그들에게 아름답고 황홀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눈병에 걸린 남편으로부터 빨리 돌아와 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제가 떠난다는 것은 잘된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바로 운명이죠. 그녀가 기차로 떠날 것을 원했기에 그들은 말을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갔다. 그녀는 급행열차의 착간에 앉아 두 번째 경적이 울렸을 때 입을 열었다. 당신을 조금 더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이렇게.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우울해했고
아파했다. 그녀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에 대해 기억하겠어요. 회상할게요. 그녀는 계속했다.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절 나쁜 기억으로 간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이별할 것이니까. 우리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만나선 안 돼요. 자, 그럼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빌게요. 기차는 빨리 떠나버렸고 불빛도 사라져버렸고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이 달콤한 꿈과 얼빠진 짓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작당이라도 한 듯 플랫폼에 혼자 남겨져 어두운 먼 곳을 응시하던 구로프에게는 마부들의 고함 소리와 전신주의 낡고 둔탁한 소리들이 마치 방금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몽롱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또 한 번의 여행은 혹은 모험이었던 그것은 이렇게 또다시 막을 내렸고 추억으로만 남겨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여려지고 우울했으며 가벼운 후회 같은 것도 느꼈다. 분명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여인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었다. 그는 그녀를 다정스럽고 진지하게 대했으나 어쨌든 그의 태도에는 가벼운 비웃음의 그림자가 있었고 그녀보다 거의 2배나 나이가 많은 젊은 여자와의 행운을 잡은 행복한 남자의 오만함이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녀는 그를 착하고 특별하고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칭했다. 분명 그는 그녀에게 본래 그대로의 자신으로 비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녀를 속인 것이다. 역에서는 이미 가을 냄새가 풍겨왔고 저녁은 쌀쌀했다. 이제 내게도 북쪽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벌써 때가 되었어. 플랫폼을 빠져나오며 그로프는 생각했다. 3. 모스크바의 집은 이미 모든 것이 겨울이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차를 마셨으며 유모는 잠깐이나마 불을 지폈고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에도 밖은 어두웠다. 벌써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다. 첫눈이 올 때 썰매를 타고 나가 하얀 땅과 하얀 지붕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가볍게 숨을 내쉬는 것도 멋들어지고 또 이때에는 유년 시절이 회상되어지곤 한다. 서리를 맞아 하얘진 늙은 보리수와 자작나무들의 선량한 표정. 그들은 삼나무나 종려나무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산이나 바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구로프는 쾌청하고 추운 날씨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털외투와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토요일 저녁 종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 전의 여행, 그가 있었던 곳은 그에게 매력을 잃고 잊혀져 갔다. 그는 조금씩 모스크바의 삶에 젖어들어 하루에 3가지의 신문을 탐욕스럽게 읽으면서도 그는 원래 모스크바 신문들을 읽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고 레스토랑과 클럽, 식사 초대와 기념일들이 그를 이끌었으며 그의 집에 유명한 변호사들이나 배우들이 드나드는 것과 박사 클럽에서 교수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프라이팬에 담긴 전골 요리쯤은 깨끗이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식욕도 갖게 되었다. 한 달만 지나면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기억 속에 안개로 덮여 단지 가끔씩 다른 여자들처럼 그 애잔한 미소와 함께 꿈에나 보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한겨울이 왔는데도 그의 기억 속엔 모든 게 선명했고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어제 막 헤어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되살아났다. 저녁의 고요함 속에 그의 서재로 수업 준비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나
레스토랑에서 로망스나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나 또는 난로 속에서 눈보라 소리가 윙윙거릴 때나 항상 그의 기억 속엔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 산 위에 걸린 구름과 이른 아침, 페오도시아에서 들어오는 기선, 그리고 짜릿한 입맞춤들. 그는 오랫동안 방을 왔다 갔다 했고 기억을 더듬었으며 가끔씩 미소 짓기도 했다. 그러자 회상이 공상으로 바뀌어 공상 속의 과거가 미래를 방해했다. 안나 세르그 예브나는 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딜 가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가 눈을 감으면 그는 실제로 보는 듯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매일 저녁 책장에서 벽난로에서 방 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과 그녀의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거리에서 그는 눈으로 여자들을 쫓으며 찾아보았지만 그녀를 닮은 여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추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집 밖에서도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 가도 안 되는 말이었고 은행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 과연 그는 그때 사랑을 했던가? 과연 안나 세르게예브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라도 아름답고 시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그도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도 있었던가? 그래서 그저 불분명하게 사랑에 대해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지 못했으며 그저 아내는 자신의 검은 눈썹을 움직이며 말했다. 지미트리, 당신에겐 멋쟁이 역할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언젠가 그는 그의 동료인 관리와 함께 박사클럽에서 나오면서 자제력을 잃고 말했다. 자네는 내가 얄타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와 사귀었는지 모를 거야. 관리는 썰매에 앉아 출발하려던 손을 멈추고 소리쳤다. 드미트리 예비치! 왜 그러나? 그런데 최근에 자네가 한 마리 옳았네. 썩은 냄새나는 철갑상어 고기 말이야. 그토록 평범한 이 말들은 왠지 갑자기 그로포를 괴롭혔고 저질스럽고 불결하게 느껴졌다. 이런 야만적인 도덕성이라니, 이런 인간들이라니, 이런 멍청한 밤들과 이렇게 지루한 날들이라니, 미친 듯한 카드놀이, 과식, 폭음, 매일같이 반복되는 대화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힘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침내는 제한되고 창조력 없는 삶과 중독 상태에 빠져 정신병원이나 수인 부대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로프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괴로워했으며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으며 침대에 앉아있거나 이쪽 저쪽 구석을 왔다 갔다 했다. 그에게는 아이들이 지겨워졌고 은행도 지겨워졌으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12월의 어느 휴일날 그는 여행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는 어떤 젊은이를 도와주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로 떠난다고 말하고는 C 도시로 떠났다. 왜?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물음이었다. 단지 그는 가능하다면 안나 세르게예비나를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C 도시로 온 그는 아침에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에 투숙했다. 바닥은 온통 회색 군용 양복지로 깔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모자를 든 손을 높이 쳐든 머리가 파손된 기마상과 함께 먼지로 회색이 된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수이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폰 디데르찌는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으며 이 집은 호텔에서 멀지 않다는 것과 그는 매우 부자로 자신의 말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다고 했다. 수인은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발음했다. 드리디르쯔. 그로프는 천천히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에 가서 집을 찾았다. 바로 집 반대편에 회색의 긴 울타리가 늘어져 있었다.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친다. 그로프는 창문과 울타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쉬는 날이므로 남편은 분명 집에 있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만약 메모를 보낸다면, 그러나 만일의 경우 메모가 남편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그땐 모든 일을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내 길을 오가며 울타리 옆에서 이 우연을 기다렸다. 그는 문으로 거지가 들어가고 거지에게 개들이 덤벼드는 것을 보았고 1시간쯤 지나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약하고 불분명하게 들렸다. 분명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연주하는 것일 것이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떤 노파가 나왔고 그녀 뒤로 눈에 익은 하얀 스피츠가 뛰어나왔다. 그로프는 개를 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개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점점 회색 울타리를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흥분 속에서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이미 자신을 잊었고 벌써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을지 모를 일이며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저주받을 담장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젊은 여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소파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곤 식사를 했고 그리곤 오랫동안 잠을 잤다. 이 모두가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 짓인가. 잠에서 깬 그는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벌써 저녁이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구나. 그런데 밤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그는 병원 시트로 쓰이는 값싼 회색 이불로 덮인 침대에 앉아 화가 나 자신을 괴롭혔다. 그래,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래, 내게 모험이었지. 이렇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언뜻 그는 아침에 큰 글씨로 쓰여진 게시판의 광고를 본 것을 기억했다. 게이샤라는 연극이 초연된다는. 그는 극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첫 상연 때 연극을 보러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는 생각했다. 극장 안은 이미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보통 지방 극장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샹들리에보다 높게 담배 연기가 안개를 이루었고 아래층 좌석은 소음으로 들끓고 있었다. 첫 줄에는 지방의 멋쟁이들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거기 현 지사의 자리에는 첫 좌석에 지사의 딸이 목에 모피를 두른 채 앉아 있었고 지사 자신은 커튼 뒤로 점잖게 숨어 있어 단지 그의 손만이 보일 뿐이었다. 막이 흔들리고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조율을 했다. 군중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그로프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들어왔다. 그로프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셋째 줄에 앉았다. 지방 군중 속에 묻혀있는 그녀, 손에 조잡한 오페라 글라스를 든 지극히 평범하기만 한 이 작은 여인이 그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고통이요, 행복이었다.
수준 낮은 오케스트라, 지극히 평범한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생각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옆에는 볼수염이 있고 키가 아주 크고 새우등을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들어올 때의 그의 모습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 그는 그때 얄타에서 그녀가 괴로운 감정을 폭발시키며 하인이라고 표현했던 그녀의 남편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의 긴 몸이나 볼수염 그리고 얼굴 표정에는 하인 같은 수줍음이 있었고 그는 계속 들큰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단축구멍에는 정확히 소인배 근성으로 빛나는 어떤 학자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첫 휴식 시간에 그녀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고 그녀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역시 같은 아래층 좌석에 앉아있던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간신히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리곤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손에 들려있던 부채와 오페라 글라스를 꽉 움켜쥐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녀의 당황함에 놀란 그는 옆에 앉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조율을 끝낸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연주가 시작되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는 벌떡 일어나 급히 입구 쪽으로 향했고 그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묵묵히 복도를 따라 계단을 따라 걸었다. 그들 눈앞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법관에 의사에 공의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배지를 달고 어른거렸고 그들의 부인네들이 오갔다. 뛰는 가슴을 안고 구로프는 생각했다. 오, 하느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과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들이 헤어지던 그날 저녁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자신에게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했던 것을 회상했다. 그러나 아직 끝남의 순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 반원식 관람석 입구라고 쓰여진 좁고 어두운 계단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당신이 절 얼마나 놀라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도 창백한 표정으로 그녀는 힘겹게 숨을 내쉬곤 말했다. 오, 당신은 정말 절 놀라게 하셨어요. 전 지금 겨우 숨을 쉬고 있어요. 당신 여기 왜 오셨나요? 왜요? 이해해줘요. 안나, 이해해 주구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서두르며 반복했다. 제발 부탁이요. 이해해줘요. 그녀는 공포와 애원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추억 속에 그의 모습을 더듬으려는 듯 그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전 정말 괴로워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전 항상 당신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당신을 잊고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위층 작은 홀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로프는 그들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로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끌어당겨 얼굴, 볼, 그리고 손에 입맞추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공포에 찬 눈으로 말했다. 저희는 지금 분별력을 잃고 있어요. 오늘 당장 떠나세요. 지금 떠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청할게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요. 계단을 따라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은 꼭 떠나셔야만 해요. 안나 세르게예 분하는 빠르게 속삭였다. 듣고 계세요.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 제가 당신에게로 모스크바로 갈게요. 전 지금껏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요. 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맹세해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헤어져요. 오, 내 사랑, 소중한 분, 우리 지금 헤어져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계속 그를 바라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을 통해 그녀는 지금 진정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로프는 잠시 멈춰 서서 모든 소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자신의 옷을 찾아 극장을 빠져나왔다. 4. 그리하여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모스크바로 왔다. 2달에 한 번씩 그녀는 C 도시를 떠났다.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부인병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러 간다고 말했고 남편은 반신반의했다. 모스크바로 와 그녀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리에 항상 숙소를 정하고 석 달을 보냈다. 그로프는 즉시 그녀에게로 왔고 누구도 그들의 이러한 미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어느 겨울날 아침 그는 이렇게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석 달은 전날 도착했으나 그때 그는 집에 없었다. 한방눈이 내리는 거리를 그는 학교 가는 딸과 동행하고 있었다. 마침 그는 언제부턴가 딸아이를 한 번쯤 배웅해주고 싶어 했다. 오늘 아침은 영상 3도인데도 눈이 내리는구나. 왠지 아니?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지표상의 기온은 따뜻하지만 대기의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란다. 아빠, 그런데 왜 겨울엔 천둥이 치지 않죠? 그는 그것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향하고 있는 이 미래의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마 언제까지나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그에게는 2가지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누구나가 다 아는 공식적인 생활, 즉 그의 직위들이나 동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하여 조건부의 진실과 조건부의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그렇지만 다른 하나는 비밀스럽게 자기만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었던 이 세계로 인해 그는 삶의 진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재미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제 이 세계는 그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진실할 수 있었고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진실을 숨기며 행하는 이를테면 은행 근무라든가 부부 동반의 연애 참석이라든가 하는 일들은 모두 공식적인 삶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이러한 양면적인 삶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일상을 믿지 않았으며 누구나 자신의 일상 뒤에는 가장 흥미로운 생활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아마도 이러한 양면적인 일상의 이유로 교양인들은 누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일 거라고 믿게 되었다. 딸을 학교까지 배웅해주고 그로프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그는 아래층에서 외투를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노크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여행의 피로와 기다림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구로프가 좋아하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를 보고도 미소 짓지 않았다. 그가 막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연인들처럼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 길었다. 그래, 그동안 어찌 지냈소?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지며 물었다. 별일 없었소? 기다리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북받쳐 오르는 울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를 등지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 실컷 우는 것도 나쁠 건 없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파에 앉았다. 얼마 후 그는 차를 주문했다. 그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창문가에 서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흥분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슬프게 얽혀 있다는 가슴 시린 자각으로 울었다. 그들은 남몰래 만났고 마치 도둑처럼 남들을 피해 다녔다. 과연 그들 삶의 옳고 그름을 누가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제 그만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는지 예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해만 가고 있었기에 그가 여기서 이 미래를 끝내야 한다고 여기서 종말을 구하고자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사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녀는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녀를 달래기 위해 농담을 하려는 순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머리칼엔 벌써 흰머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늙어버린 얼굴과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따뜻했고 흥분에 떨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녀 또한 이제 곧 퇴색하고 시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없이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일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의 눈에 자신의 실체로 비춰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거나 그들이 탐욕스레 찾아다녔던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행복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여자들을 만났고 헤어졌고 그리고 다시 만났지만 한 번도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러한 만남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지금에서야 백발이 비치기 시작한 지금에서야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는 서로 가족처럼 부부처럼 그리고 부드러운 친구처럼 사랑했다. 마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만남이 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고 그녀 또한 남편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남편과의 생활은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새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용서했고 현재의 모든 일들도 용서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사랑이 그들의 삶을 한층 성숙하게 했음을 깨달았다. 예전의 경우 구로프는 우울한 순간이 오면 항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성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진실되고 부드러워지고 싶었다. 이제 그만해요, 내 사랑.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 무엇이든 얘기하며 생각해봐요.
그들은 오랫동안 진지하게 얘기했다. 진정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자신들의 이러한 난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서로에게 충고하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는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곤 머지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정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둘에게는 그들의 길이 아직 끝에 도달하기엔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이제 막 접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